네, 토론인입니다. 네, 오늘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유승민 대망론이란 말이 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그럽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대망론에 대한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네.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 절대 권력에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용기 있는 평가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것이 이제 얼마만큼 생명력을 갖고 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쨌든 원내대표를 사퇴함으로 해서 네. 일반 평의원으로 돌아감으로 해서 일단 언론이나 국민들 관심을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속 언론에 어떻게 비티느냐 또 국민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력이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망론이 지속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이제 현직으로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에서 일반 평의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 일반 국민들과 접촉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일반 생명이 조금 짧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이 97년도, 2002년도에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전신인 네. 한나라당이 정권을 이제 뺏기고 탈환을 위해서 그 할 때 네. 항상 그 자기들의 어떤 리더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보수 우파가 아닌 좀 더 보수에서 중도를 포괄할 수 있는 그래서 이해창 총재도 당시에 뭐 따뜻한 보수, 혁신 보수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더랬죠.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가져올 때 이명박 대통령의 노선은 중도 노선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경제 민주화라든지 복지에 그래요. 예. 치중해서 지난 대선 때 그걸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집권 후에 정책과는 별도로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이 후보로서의 비전은 상당히 중도 지향성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후보가 네. 결국은 대선을 이길 수 있다. 51대 49의 박빙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과정을 통해서 보수에서는 그걸 깊이 전략적으로 보는 분들은 아하. 우리도 이제 중도를 가져갈 수 있는 후보가 드디어 생겼다. 그런 점에서 유승민을 주목할 것이고 따라서 대망론과 같은 기대는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럼요. 예. 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그 2003년, 2004년도에 오세훈 파동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오세훈 그 당시의 의원이 사실 그 자신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5060 세력을 사실 그 새누리당에서 다 그 공천에서 몰아내자 이렇게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사실 2004년도에 오세훈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정말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유승민 파동 못지않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결국은 이 오세훈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대국민과의 접촉이 떨어짐으로 해서 사실은 네. 그때도 알겠습니다. 상당히 그 오세훈 시장이 어떤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는 못했죠. 알겠습니다. 아니 유승민 그 대망 사례에서 하나만 이야기해 줄게요. 사실상 사실상 오늘 다뤄야 될 게 많아서. 서울시장 바로 그 선거에서 예. 홍준표 지금 지사와 맹인규 전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강금실 장관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예. 중도를 장악했던 그래요. 그 오세훈 시장에 당선될 수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유승민 대망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게 얼마나 생명력을 갖고 오래 갈 것이냐 또는 더 확산될 것이냐 아니면 사그라질 것이냐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유승민 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에 의해서 뭐 많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 그 김무성 대표가 그 문재인 대표와의 가상대결 구도에서 이 오차범위 내로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번 국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서는 또 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또 이렇게 같이 병존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김무성 그 대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왜냐, 당 대표로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정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모양이나 이미지는 구겨졌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해결사 역할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었다. 여당 대표로서의 안정성 있는 것은 보여줬다. 예, 그러므로서 이제 당청 관계는 굉장히 그 돈독해지겠다.
대통령이 상당히 고마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권 주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지를 일단 한번 선점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로키는 계속 유지하겠지만 이제 그 김무성표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쏟아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만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 파동을 해서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그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걸로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그래도 나름대로 김무성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조정력 그거는 상당히 돋보였다. 왜냐하면은 이 개파 간의 갈등 속에서도 그래도 유승민 대표를 사실 연착륙시키는데 김무성 대표 역할이 굉장히 크지 네. 않았나. 예. 그런 부분에서 또 나름대로 또 유승민 대표보다는 상당히 또 김무성 대표가 얻은 것도 사실 있다. 그리고 예.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김무성 대표가 이번 기회 때 상당히 아마 느낀 것도 많을 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인사 문제라든가 또 세월호 사건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네.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그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이 없었는데 마침 유승민 대표가 이런 대통령한테 상당히 나름대로 그 대통령의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데 그 집중된 뒤쪽에 김무성 대표가 나름대로 당청 간의 갈등 고리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네.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또 밝혀지지 않겠나.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김무성 예. 대표도 나름대로 또 자리를 잡지 않겠나.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뭐 그 점은 두 분 다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이 김무성 대표가 당장 그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후에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화합과 소통, 통합 이걸 강조하고 나섰잖아요. 집권당 대표로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동안 워낙 이 기본도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나 이런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볼 때 원유철 전 정책위 의장이 이 원내대표 추대가 뭐 확실시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동안 공석으로 있었던 정무수석에 현기환 전 의원을 또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이 두 인사 또 뭐 사무총장에 지금 황진아 의원이 이제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이런 인사를 통해서 어쨌든 이 중요한 포스트가 다시 이제 진영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여권 내 소통, 여권 내 화합 뭐 이런데 조금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뭐 사람 바뀌어봤자 뭐 구도가 바뀌는 건 아닌데 기대할 거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느 쪽입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봉합이 일정 부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일단 그 당의 어떤 그 직책에 대해서 상당히 그 나름대로 그 안배를 그러니까 친박 비박 간의 어떤 안배 이런 것도 하고 또 이번에 사실 보면서 이번 유승민 파동에서 친박과 비박도 있지만 눈치박도 있었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눈치박도 있었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당직 인선으로 해서 갈등을 피하고 싶은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다른 청와대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될 수 있는 대로 청와대의 의중을 물으면서 당직 인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인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나름대로 당직 인선에 자기 사람을 싣고 싶지만 알겠는데, 그것이 예. 결국은 또 하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양보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원유철만 이거 아직은 이게 뭐 확정된 게 아니니까 제가 가정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원유철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 황진아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 그리고 현기환 전 의원의 정무수석 이것은 이제 이미 임명이 된 겁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일단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 원유철 그 원내대표 안은 상당히 좋은 카드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야당 경험도 해봤고 무소속 경험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기 때문에 대야 관계에서도 의외로 그 순발력이 또 따라갈 수도 모르고 또 대야 관계 협상력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제1사무부총장이 누구냐. 저는 이번 황진아 사무총장보다 더 지금 관심 갖는 게 사무 제1부총장입니다. 그거는 아직 누군지 모르니까요. 모르지만, 예, 예. 그리고요. 예. 또 현기환 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기환 전 의원은 뭐 나름대로 이런 정치 공천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청와대에서는 나름대로 공천 부분에 상당히 신경 쓰지 않았나.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당의 좀 공천 부분을 장악하기 위해서 현기환 정무수석을 발탁하지 않았나. 청와대가 공천을 장악하려고
현기한 전 의원 그런 의도도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정무수석이 그런 부분에 좀 밝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건 저는 오바라 보고요. 현기한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예, 물 좀 마시시고요. 예, 예. 좀 이따 하시죠. 아니 제가 이렇게 그 질문드린 것은 지금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우선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허성우 이사장께서 현기한 전 의원의 정무수석 발탁에 공천에 대해서 청와대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개입했다면 그 자체가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 문제가 될 수 충분히 있죠. 예. 있지만은 이번 그 20대 총선에서 그냥 뒷짐 맞고 청와대가 보고 있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도도 숨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일부에서는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그 친박과 비박 간의 내년 총선 공천권 싸움이었다. 네. 뭐 이렇게도 그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국회의원의 공천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렇게 그 해석은 올 수도 있지만 이번에 현기한 정무수석의 어떤 인선은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와의 그 당청 관계의 원활한 소통, 뭐 이병기 실장한테도 상당히 대통령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당청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그랬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저는 친박이 친박으로서 당청 관계에 훼손되게 하는 그 행위는 뭐 하기 어렵다. 네. 그래 보기 때문에 그 소통을 원활하게 위해서 본래 그 현 수석과 그 김무성 당대표는 호용호유제할 정도로 굉장히 친합니다. 네. 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활한 당청 관계를 위해 소통을 위해서 했지. 만약에 청와대가 지금 현재 공천 문제란 이런 부분들을 개입하는 조금의 그거라도 있다면은 저는 그 내년 총선은 상당히 어렵다. 바로 역풍이 나오겠죠. 예. 예, 그 원윤철 이 원내대표 추대설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아쉬운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유승민 원내대표를 그래 했더라도 좀 새누리당이 이번에 뭐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말도 나온 만큼 좀 당당하게 경선을 통해서 새 원내대표를 한 게 좋지 않았냐. 추대보단 경선 예, 좋지 않았는데 뭔가 서로 간에 지금 현재 뭐 어떤 정리가 잘 안 되고 또 어떤 상처를 입기 싫어가지고 피했다. 경선하면 또 국민들한테 욕을 또 많이 먹지 않았을까요? 아니 경선 자체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경선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경선 상처를 자체를 두려워할 일은 아니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야권 얘기를 저희가 전혀 못해서 제가 좀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야권이 오늘 이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3차 혁신안까지 발표한 상태입니다. 근데 2차 혁신안의 내용 중에 좀 심각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최고위원회를 없애겠다. 사무총장직을 없애고 5본부장 체제로 가겠다. 그리고 현역 의원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하겠다. 근데 이 경우에 5본부장은 이 대표가 임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회도 이 총선 끝난 다음까지는 유지하고 그리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도 대표가 임명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한테 힘이 확 실리는 혁신안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혁신위는 네. 문재인 대표 체제가 지금 이제 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네. 시간을 연장해주는 역할 더 이상 있느냐 예. 이런 혹평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 혁신안에서도 사실은 비노에서는 당 대표 체제의 어떤 변화, 예를 들면은 문재인 당 대표의 어떤 거친 문제, 네. 그리고 어떤 노선의 어떤 중도와 진보를 통합하는 문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가 어떤 안을 내놓기를 바랬는데 네. 사실은 이것은 문 대표 체제의 중심으로 총선을 치룬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표 강화론이에요. 이게.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비노 쪽에서는 이거는 이 당을 살리려는 혁신안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분당, 신당론을 갖다가 가속화시킬 따름이다. 이렇게 지금 혹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뭐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만 혁신위에서 지금 내놓는 이야기들이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뭐 자리를 바꾼다든가 있는 제도를 없앤다든가 이런 거 다 좋은데 결국은 얼마나 작동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현실적으로 과연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그 당대표가 임명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문재인 대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제를 더욱더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모양새 아니냐.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천입니다. 공천은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공천 그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신당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게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하게 되면은 당대표가 임명한 사람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평가위원회 구성은 결국 당대표 사람이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친노 비노 간의 갈등이 고리가 끊기겠냐는 말이에요. 절대로 끊기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혁신위가 내놓은 안들이 결국은 문재인 대표 체제를 더욱더 예. 강화하고 공고화해주는 그런 혁신위가 알겠습니다. 되면 곤란하다 이래 보는 거죠. 이 혁신위 안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안에서도 논란이 분분한데요. 한두 의원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이당원, 선거용 당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당원제도를 혁신한다. 당원제도 혁신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줄세우기 당원이 아니라 진정한 당원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거듭난다. 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배구조 철폐를 위해 대의원의 상향식 선출제를 확립하고 확대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당직 평가를 통한 자율, 능동, 책임의 당직 수행을 위해 당무감사원을 설립한다. 아울러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 소환제를 도입하여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당직자의 책임을 높인다. 네, 이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3차 혁신안 발표 내용을 들어봤는데, 뭐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게 최고위원 폐지는 당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친노의 노영민 의원, 혁신이 아니 당 전체의 이야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친노나 비노나 다 지금 혁신이 안에 대해서 좀 떨떠름한 것 같죠? 예. 그럼 이게 이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의결 자체가 좀 어려울까요? 지금 다들 이것이 중앙위원회에서 뭐 의결을 거치면 된다 했는데 네. 그 공론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지금 노정되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그 여러 명이 또 탈당하고 뭐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사실은 현재 이 신당 분당 움직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내놔야만이 그 흐름이 중단되고 당의 어떤 이 총합이 이루어질 건데 그 부분은 지금 못 내놓고 이 있다. 정도로는 신당에 대한 브레이크가 안 된다. 그럼요. 예, 짧게 한 말씀 하시죠. 저도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혁신에서 내놓은 안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 그것이 그 비현실적인 부분이 과연 친노한테 유리하냐, 비노한테 유리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친노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그 당직자 소환 문제까지도 지금 그 발표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중요한 것은 친노 쪽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혁신위가 문재인 대표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자꾸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러저런 이유로 혁신이 안이 관철되지 못하면 그 순간 문재인 대표 체제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혁신이 안이 앞으로 통과될지 안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